자, 이제 25페이지 면적 산정이 나와 있죠.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이나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까? 기준이 있겠죠. 자, 건축법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2층짜리를 한번 큼직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층짜리가 있다. 여기 외벽이 있겠죠, 외벽. 외벽이 있습니다. 자, 2층짜리일 때 바닥 면적하고요. 건축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2개 나오죠. 1층 바닥, 2층 바닥 해서 2개가 나옵니다. 바닥 면적은 층마다 여기 나오죠. 이걸 다 더한 거, 이걸 다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면적 하게 되면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건축 면적 하면은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땅에 붙어 있죠. 건물을 번쩍 들어 올리면 땅에 닿는 흔적이 있겠죠. 요걸 갖다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땅에 닿는 흔적.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그러니까 건물이 높고 낮고 간에 흔적은 딱 1개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 나온다. 흔적이니까 1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이 됐건 바닥 면적이 됐건 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은 딱 2가지. 외벽 중심선.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수평 투영을 시킵니다. 수평 투영하게 되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에 투사되는 면적을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때 면적을 산정해 보자.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의 내부선, 외벽의 외부선이죠. 근데 면적 딸 땐 중심선이라고 했죠. 외벽 중심선입니다. 중심점을 쭉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수평 투영되는 거니까 중심점에서 중심점 바로 요것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순수히 건축법에서 면적을 따질 때는 순수한 내부 면적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건물 벽체 반씩 두께가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한다? 설계할 당시부터 중심을 기점으로 잡아놓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선으로 산 수평 투영이 되겠죠. 자, 지금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이제 25페이지가 되죠. 우선 대지 면적을 보자. 대지는 땅의 면적인데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빗경사되어 있을 때 건물을 여기다 지을 수 없으니까 위에서 내리다 보면 수평 투영이 바로 이거죠. 이것을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빗경사 면적이 아니라 투영했을 때 이걸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 건축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뭐라고 그랬죠? 건물이 땅에 닿는 흔적이라고 그랬죠. 건물이 땅에 닿는 흔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건축 면적 무조건 1개 나오죠. 흔적은 1개밖에 없다. 자, 원칙은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한 수평투영이라고 되어 있죠.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투영을 한다. 근데 이 2가지를 보자고요.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지하층은 제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표에서부터 1m 돌출된 지하층은 건축 면적에서 뺀다. 또 처마, 차양, 부연이 나옵니다. 처마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붕 밑에 돌출된 거. 차양은 유리창 위에 이렇게 되는 거. 창문 위에다 이렇게 햇빛을 맞게 되는 거죠. 부연은 뭐다? 제비 집 짓는 데입니다. 한옥집 같은 데 보면 처마 밑에 돌출된 부분에 제비 집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부연이라고 한다.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은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이죠. 이것은 1m를 후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2개를 포함한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표입니다. 지표. 이게 지하층이고요. 이제 지상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양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차양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1.5m 돌출되어 있고요. 이게 지하층이죠. 지하층에 지표에서부터 0.9m 돌출되어 있다고 쳐보자. 1m 이하죠. 그죠? 자, 이때 건축 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위에서 내리다 봤을 때 땅에 깔리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자.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왼쪽에 가장 바깥선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이게 바깥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건 차양이니까 얼마 뺀다? 1m 뺀다. 끝에서 1m를 빼는 겁니다. 빼서 수평충을 시키는 거죠. 왼쪽은 이겁니다. 이제 오른쪽을 위에서 내리다 보면 가장 바깥선이 1번으로 보인다, 2번으로 보인다, 2번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으로서 지표에서 1m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외시킨다? 이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다 봤을 때 바깥선은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내리면 바로 이거죠. 그리고 건축 면적은 여기부터 이것이 건축 면적이다.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마 1m 뺀다. 지하층도 1m 뺀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주를 알려주는 규정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주를 하면 집을 지을 때 굳이 지표에서 1m 이상 돌출되게 만들지 않겠죠. 그럼 이것이 포함이 될 테니까 1m 이하로 돌출시키고 땅을 더 파서 집어넣으면 이것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을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죠. 각 층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통이라고 되어 있죠. 중심선과 수평통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각 층이 나오잖아요. 층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이것은 벽과 기둥이 없더라도 지붕은 반드시 있겠죠.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필수 부재입니다. 이때는 지붕 끝에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구조체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기름을 넣는 거죠. 외부에 기둥도 없고 외부에 벽체가 없습니다. 이게 바닥 면적을 산정이라 그랬습니다. 외부에 기둥도 없고 벽체가 없죠. 그러나 지붕은 있잖아요. 근데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다. 1m씩 후퇴한다. 수평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로 이것이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붕만 있으면 1m 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1m 뺀다. 이렇게. 지붕만 있으면 1m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유죠. 이제 3번엔 노대가 나옵니다. 자, 노대는 아파트 베란다쯤 보세요. 노대나 발코니나 베란다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노대는 아파트 베란다다. 세 줄 정도 나와 있는데 요걸 다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대 동그라미 치고요. 1.5m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파트 거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이 있다. 거실 앞부분에 노대, 베란다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이게 노대입니다. 그럼 이 노대 부분을 바닥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주 입장이라면 포함시키지를 않기를 원하겠죠. 만약에 내가 아파트 30평을 살고 있는데 노대 면적을 포함해 30평 그러면 실평수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1.5m 빼라는 거예요. 노대가 만약에 1.8m가 끝에서부터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끝에서 1.5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1.5m를 제외시키면 바로 이겁니다. 요것은 바닥에 포함되지 않고요. 요 나머지만 포함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가 1.5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5를 넘으면 일정 부분이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노대는 얼마 뺀다? 1.5m 뺀다. 이렇게. 노대는 1.5를 빼고 남는 게 있으면 포함시킨다. 이럽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이 노대를 내 홈바로 쓰겠다. 그럼 얼마든지 넓게 뺄 수 있죠. 빼면 그만큼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지붕만 있으면 1m 뺀다. 노대는 1.5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26페이지가 되고요. 4번에 필로티가 나옵니다. 자, 필로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필로티는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말뚝이란 뜻이에요. 말뚝이란 뜻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짓는데 일부를 띄는 겁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박는 거죠. 요걸 필로티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둥을 박아서 여기를 주차 놓았을 때가 많죠.
이게 피로티 부분인데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1층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포함시킨다면 이 전체가 바닥 면적이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만 바닥 면적이죠. 이건 뭐다? 이 피로티의 용도에 따라 달라요. 피로티 용도가 사람의 보행으로 쓰인다든지 차량의 주차나 통행으로 쓰인다든지 저 피로티가 공동주택에 쓰였다면 저 피로티 부분은 바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썼다 그럴 때 1층의 바닥은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피로티는 사람, 자동차, 공동주택일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게 아닌 기둥이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민의 공동시로 쓰겠다면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보행, 자동차,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로티를 보겠습니다. 피로티 부분은 당의 부분이 공중 통행하나, 차량 주차가 둘, 공동주택이 셋, 이때는 바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제 4번. 이 면적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노리는 건 바로 연면적이에요. 빨간 펜줄 딱 쳐놓고. 자, 연면적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럼 지하층도 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괄호 속에 지하층을 산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2번의 제외를 보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적률의 공식이 말이죠.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연대. 즉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물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으로 나오겠죠. 그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도 연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순수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바닥을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지하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을 알아야죠. 이때는 지하층이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제외가 될까?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높이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많다고 해서 지하층이 많다고 높이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높이와 전혀 무관하니까 지하층은 용적률에 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이고요. 이제 지하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는데 이게 각각 바닥 면적이 250제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상층이 있겠죠.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있어요. 지상 8층까지가 있습니다. 이때 지상층의 각 층 바닥이 500제곱이라고 쳐보자. 똑같겠죠. 500제곱. 이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 저 상태에서 말이죠. 저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연면적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연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바닥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럼 지하도 바닥이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야죠. 요거 다 더해보세요. 요게 500 나오고요. 500이 8개 있으니까 4000이죠. 4000에다가 500도 더하니까 4500제곱이 연면적입니다. 순수한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을 포함시킨다고 했었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해보자. 자, 용적률은 공식이 뭐라고요? 연대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이때 대지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다고요? 1000제곱으로 주어졌죠. 1000분의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용적률을 계산하는 그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요걸 빼고 지하층을 빼고 요것만 다 더해야죠. 500이 8개니까 4000입니다. 따라서 1000분의 4000에다가 곱하기 100하니까 400%가 용적률이죠. 세 번째 나온 김에 층수까지 계산해보자. 층수. 자, 층수를 따질 때 지하층을 넣을까요? 뺄까요? 뺍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용적률도 높이 개념, 층수도 높이 개념이죠. 근데 지하층은 높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높이에 관련된 곳에는 지하층이 빠진다. 따라서 이 건물의 층수는 지하를 뺀 나머지 8개 층만 층수가 되겠죠. 8층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면적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6번의 높이 산정을 보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높이를 산정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건물은 땅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에서부터 상단 꼭대기까지를 높이라고 하죠. 이걸 높이라고 한다. 이걸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표에서 상단까지로 한다. 그래서 원칙은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2번에 제외라고 돼 있죠. 제외니까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지붕에 마루에 장식이 있다든지 굴뚝이 있다든지 방역벽에 옥상 돌출부 이런 것들은 높이에 산입되지 않고요. 또 난간벽이 나옵니다. 옥상에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난간벽도 높이에 산입을 안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괄호속을 보셔야 돼요. 벽면적 2분의 1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을 때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의 전체 면적 중에 반 이상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붕 마루 장식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옥집이 있는데 지붕에 이렇게 장식이 있어요. 이게 한옥집입니다. 이 한옥집의 높이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건 장식이니까 높이에 산입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바로 높이입니다. 여기 높이. 또 굴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층짜리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50m짜리 굴뚝이 들어간다. 이때 높이는 굴뚝 높이로 따지는 게 아니죠. 이건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높이는 이것만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난간벽. 옥상의 난간을 그려볼게요.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난간을 높이에 안 넣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옥상의 난간에 올라가면 난간이 쇠창살로 많이 돼 있죠. 이게 난간이 쇠창살로 돼 있다. 이렇게. 그럼 전체 난간 면적 중에 반 이상이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건 산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해석을 해보자.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에다가 벽돌을 꽉 쥐어서 난간을 구성했다면 반 이상의 공간이 아니죠. 이건 포함을 시킨다라는 반대해석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3번에 층고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4번에 층수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층고는 층의 높이를 뜻하는데 이것은 윗면에서 윗면까지입니다.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적 윗면에서부터 윗면까지로 하는데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가중 평균 높이를 한다. 우리 건축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높낮이가 다르면 평균치를 취하는데 그냥 평균치가 아니죠. 가중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중 평균은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층고를 제가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네, 건물이 있고 여기 1층 바닥, 이게 2층 바닥입니다. 층고를 체크해보죠. 여기 1층 바닥, 2층 바닥입니다. 그럼 이거 잠깐 보자. 이건 2층에서 보면은 2층 바닥이지만 1층에서 보면 1층 천정이잖아요. 그래서 1층 천정이나 2층 바닥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층고를 하얀색으로 표시하면 바닥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을 층고라고 합니다. 윗면에서 윗면. 그럼 거꾸로 윗면에서 아랫면은 뭐가 될까? 이건 천정고가 됩니다. 천정의 높이죠. 아래에서 보면 이게 천정이잖아요. 그래서 윗면에서 아랫면은 천정 높이, 윗면에서 윗면은 층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높낮이가 다르면 가중 평균. 자, 이제 4번에 층수 보겠습니다. 자, 층수를 따질 때 지하층은 층에 산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중개사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거죠. 지하층의 산입 여부. 지하층이 산입되는 여부를 따져보자. 첫 번째, 연면적 계산합니다.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을 넣는다 뺀다.
연면적은 바닥을 다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하도 바닥이 있고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용적률을 계산할 때도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빠진다. 이거 높이 관련이니까 지하층을 뺀다. 세 번째, 층수 따질 때도 지하층을 뺀다. 층수도 높이 개념이니까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장이나 강당 또는 실내체육관이죠. 극장, 강당, 실내체육관. 단층,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실내체육관이나 극장이나 강당에 가면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때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실내체육관이 있다. 하나의 층인데 높이가 7m라고 쳐요. 몇 층으로 본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니까 2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수를 달리했다. 그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봅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은 높낮이가 다르면 가중평균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층수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층수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건물, 이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게 20층이고 이게 10층입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평균 치르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층 20층으로 보는 겁니다. 왜 층수일 때는 가중평균 안 하고 가장 많은 층수로 할까요? 편법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평균 층수로 친다면 여기다 내가 100층을 딱 짓고 붙여서 1층을 딱 쳐버려요. 그럼 평균 층수는 50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란 얘기죠. 가장 많은 100층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법을 막겠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해서 면적과 높이 산정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 얼핏 듣고 가시면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27페이지 제2절 건축물의 건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허가가 나와 있고요. 이제 허가권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허가를 과연 누구한테 받을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가까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데로 가니까 하급자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이 하급자가 누구죠? 시, 군, 구청장에게 받는 거예요. 이때 군은 자치구입니다. 주민이 선거로 뽑으면 자치구. 근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한테 있으니까 얘네한테 직접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 군, 구. 이건 자치구입니다. 선거로 뽑은 거. 근데 예외가 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자치단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큰 자치단체 광역과 작은 자치단체 기초로 나뉘다고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우선 광역자치단체를 볼까요? 광역자치단체에 뭐가 있다? 특별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그리고 특시, 특도가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있잖아요. 도. 요것이 바로 큰 자치단체 광역입니다. 이 광역 안에 기초단체가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있겠죠. 특별시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선거로 뽑은 자치구가 있다. 광역시도 구가 있고요. 군도 있어요. 군수가 있겠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습니다.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 얘네가 가지니까 생각할 거 없고요. 도에는 기초가 뭐가 있습니까? 시도 있고 군도 있다고요. 그럼 원칙은 허가를 시, 군, 구청장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다가 자치구잖아, 그죠? 자치구. 집을 지을 때 당연히 강남구청장에게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의 군지역이나 구지역에 집을 지을 때 군수나 구청장에게 받죠. 특식도는 따질 거 없어요. 얘네가 무조건 허가해주고요. 도에 시군이 있잖아요. 시나 군에다가 집을 지을 때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 큰 거를 지는단 말입니다. 높거나 규모가 큰 걸 지면 군수나 구청장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얘네들은 큰 거 지을 때, 큰 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라고 하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받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강남구에다 5층을 진다면 강남구청장이 받는다. 강남구에 50층을 진다면 21층 이상이니까 특별시장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일로 가보자. 특시, 특도, 물론 이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역시 군과 구에 집 지을 때 군수나 구청장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큰 거 지을 때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광역시장을 받겠죠.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 얘네가 있으니까 크고 작고 간에 얘네가 다 허가해 주면 돼요. 문제는 도입니다. 도에 시나 군에다가 집 지을 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시군에다가 큰 거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도의사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시, 군 지역에 집을 지을 때는 크게 짓건 작게 짓건 다 얘네가 허가합니다. 다만 큰 거를 지을 때는 얘네가 도의사한테 가서 사전에 승인 받고 오는 거예요. 도지사는 사전 승인자입니다. 자, 보세요. 경기도 수원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10층을 진다, 수원시장에 받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5층짜리 진다, 군수에게 허가 받죠. 근데 만약에 수원시에다가 30층을 져요. 21층 이상이죠. 대형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수원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수원시장에 딱 봤어요. 허가를 해주려고 봤더니 대형이잖아요. 30층이니까 대형이죠. 그때 수원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와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의 도지사는 절대 들어가지 않죠. 왜? 사전 승인자니까 빠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다 했고요. 이제 건축 허가를 보자 이거죠. 허가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원칙은 특시, 특도에다가 시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 이건 자치구를 뜻한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대형 지을 때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지을 때 특광을 받는다. 이제 사전 승인하면 무슨 뜻이죠? 사전 승인?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사전 승인은 누가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가 도의사에게 받는 거죠. 자,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와야 돼요. 이게 바로 사전 승인인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 나열했는데 1번만 보자. 대형 지을 때죠.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을 시, 군 지역에 지을 때 허가를 시장군수에게 받지만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찾아가서 승인을 받고 와라. 이것이 바로 사전 승인이라고 한다. 자, 이제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착공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착공신고의 뜻은 이겁니다. 착공이란 뜻이 뭐죠?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착공신고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계획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았다고 맞바로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공사는 위해적 요소가 많아요.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스케줄을 잡아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죠. 이걸 착공신고라고 한다.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허가 대상 가서 건물을 이런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니 이게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그럼 대부분 건축 절차는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죠. 건축주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지면 여러분들이 건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착공신고도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다만 건축물에 철거를 신고한다.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할 때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서 착공 예정일을 기재하죠. 나는 이 건물 부시고 언제쯤 새 건물 지을 예정입니다. 라고 착공 예정이 기재했다면 그때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자, 그 다음 요것이 이제 신설된 규정이에요.
공사 계획을 신고할 때, 즉 착공 신고할 때 감리자, 시공자가 신고서에 서명,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고를 착공 신고 받았잖아요. 허가권자 받았으면 3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이게 새로 신설됐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하면 3일 안에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준다. 만약 이 기간 내 신고 수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감리자가 나오죠. 착공 신고했고요. 감리가 나온다. 감리라는 게 뭐 하는 자죠? 감리. 감리는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거죠. 공사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하는데 시공자가 제대로 한 자를 감시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를 실제로 감시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건축주가 하는 게 가장 마땅하죠. 근데 건축주가 건축의 문외한이라면 감자를 두어서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을 하고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감리라고 한다. 이제 사용 승인 나옵니다. 이게 과거의 준공검사와 같은 개념이에요. 준공검사. 되게 이제 다른 사업에서는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법도 과거에 준공검사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사용승인으로 바꿉니다. 그 사용승인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아라 그랬으니까 준공검사와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왜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사용승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유는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언제 끝나냐를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준공이. 그런데 사용승인은 우리 건축법은 건물을 언제 완공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공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부터 사용할지에 사용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겠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있습니까? 여기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다, 신고했다, 허가대상 가설 건물을 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하는 거죠. 끝낸 후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를 정했다면 감리자가 완료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완료 보고서라 공사 완료 도서. 도서라는 것은 도면과 서류의 줄임말이죠. 공사 끝났을 때 도면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전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자, 이제 절차 보세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7일 나옵니다.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은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잘 졌나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을 해야 돼요. 검사에 합격된 건축에 대해서 사용서를 교부해 줍니다. 7일 안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됐을 때 교부해 줍니다. 검사에 합격 못하면 계속 바꾸시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다. 7일 이내에 사용서를 교부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7일 안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됐을 때만 교부해 줍니다. 사용승인 절차는 7일 검사 합격 교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건축물의 사용은 당연히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쓰겠죠. 자, 사용 보겠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교부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7일 이내 검사에 합격하면 교부해 주라 그랬죠? 근데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안 해준다든지 또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시로 사용승인을 했다? 완공이 안 됐어도요. 잠시 쓸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줬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7일 안에 검사에 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안 해준다. 그때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시로 써도 좋다라고 임시로 사용승인을 했다면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임시 사용승인을 좀 보자. 이건 완공되기 전에 잠깐 쓰게 해주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겠죠.
그래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자, 이제 임시사용승인은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허가권자는 건축물 대지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나 임시사용승인을 갈 수 있는데 식수동 조경 그랬으니까 나무 심는 겁니다.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끝났다는 거죠. 한 겨울철에 공사 끝났습니다. 조경이 안 되겠죠? 그때는 허가권자가 정한 시기까지 그랬으니까 내년도 봄이라든지 그때까지 식수동 조경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은 조건부가 가능하니 이게 바로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 되겠죠. 이제 기간. 잠시 쓰는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인데 다만 대형 건물이나 안반 공사로 공사 기간이 길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철거 등의 신고를 하면 이제 맞추게 되는데요. 저 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가 나옵니다. 철거는 일부러 부시는 거죠. 부시는 거니까 예정일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기 전에 사전에 신고한다. 사전 신고. 부시기 전에 신고를 하고요. 멸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예정일 잡을 수가 없죠. 이건 멸실되고 나서 신고를 합니다. 이건 사후 신고라고 하겠죠. 사후 신고. 그럼 철거 신고부터 봅니다. 건물 소유자 관리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사전입니다. 철거하기 전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철거 신고죠. 이때 허가 대상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예정 3일 전까지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점 멸실 신고서 그랬는데 이건 신고서가 한 장이에요. 철거할 때는 철거에 체크를 하고 신고하고 멸실할 때는 멸실에 체크를 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3일입니다. 멸실 신고는 멸실된 경우에 30일 이내 신고를 하니 멸실되고 나서 신고하는 사후 신고입니다. 다시 한번 철거는 사전 신고 3일, 멸실은 사후 신고 30일인데 이게 날짜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철거나 멸실은 어떤 게 더 경황이 없겠습니까? 멸실이 경황이 없겠죠? 경황이 없으니까 날짜를 널리 잡아서 30일이고 이건 3일입니다. 10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문과정 두 번째 주에서 오늘은 이제 정비법하고요. 건축법을 맞춰본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서요. 6장의 주택법하고요. 7장의 농지법을 간단히 해서 입문과정을 맞추고요. 요게 맞춰지고 나면 1월 달부터 이제 오프라인 강의죠.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하고요. 저는 이제 시간상 관계상 오프라인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걸 찍는데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현장감도 살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것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대단히 액티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입문과정을 마치고 1월 달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을 또 뵙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